자, 여러분 혹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서면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간략하게나마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무조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세무조사는 간단히 말해서 국세청이 여러분들이 신고한 세금 내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 또는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 시작이 되는 거죠. 더욱 무서운 건 대부분의 혐의점을 이미 국세청에선 파악한 이후에 조사 서면을 던진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신고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예요. 매출을 줄여서 신고했다든지 비용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자산을 샀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는 굉장히 정교한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국세청 시스템에 의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한 후 담당 조사가 나태 각각 배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담당 조사관은 무조건 이런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럼 세무조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조사, 두 번째는 비정기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예요. 4개년도의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차례가 돌아오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조사이고요. 두 번째는 비정기조사입니다. 비정기조사는 굉장히 무서운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를 직접적으로 포착을 했을 때 들어오는 조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그다음 자료상에 대한 조사, 기획조사 등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찍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소규모 사업자니까 괜찮아. 그럼 소규모 사업자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 전에 세무서의 소명자료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정말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서 개인 사업자의 면제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직접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세무조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인데요. 실제 사례 한번 들어드릴게요. 30대 초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신고한 최근 3년간의 소득은 연 3천만 원, 즉 1억 원이 안 되는 분이었죠. 이게 말이 될까요? 국세청 입장에선 처음에 이럴 거예요. 대출 받았나? 그럼 대출 내역 한번 봐야겠다. 하지만 대출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는 국가에 취득세를 내고요.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국세청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 시스템이 이 사람 소득으로는, 아니면 이 사람이 대출받은 소득으로는 이런 자산을 살 수가 없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소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사례로는 한강벨트 들어보셨죠?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20대 또는 30대가 구매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기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부족 자금에 대해서 첫 번째, 부모한테 증여받은 건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소득을 누락한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조사에 걸리게 되면 우린 증여세까지 부담하고요. 증여세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득의 누락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약간 큰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사업소득 누락이 되었다면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낼까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그렇게 되면 앞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20%나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가산세율이 부담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료상을 통한 거래입니다.
자료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자료를 주고 파는 거예요. 실제 거래는 없지만 자료만 주고 판다. 그래서 내가 매입자라고 하면 자료상한테 매입 자료를 수수료를 주고 사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파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몇 년간의 거래를 추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5년치에 대해서 한 번에 터뜨리게 돼요. 그러면 이 자료상이 세무조사에 걸려서 가산세와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겠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들에게 모든 소명 자료를 보내고요.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고, 거래를 안 했다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판 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해당 비용은 전부 다 부인이 됩니다. 거기에 부정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려 40%까지 되고요. 금액이 커지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세청은 특정 업종을 집중 조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는 고소득 강사나 유튜버, 연예인 같은 신종 고소득 사업 서비스업들이 타깃이 되고 있어요. 최근 연예인분들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어떤 절세 효과를 누리려고 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케이스였는데요. 국세청은 이 법인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도관으로 봐서 그 세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다소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무조사가 결국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의도적인 매출 누락을 하지 말아주세요. 과다한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매출 누락한 돈으로 나의 아파트나 고급 차량을 사는 거예요. 가끔은 탈세한 돈으로 차 샀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게 절세와 탈세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합법적인 세법 틀 안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절세라고 하고요. 불법적인 행위를 탈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용 차량을 리스로 계약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절세의 행위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차를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비용 처리한다. 탈세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요즘은 국세청의 전산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과거처럼 대충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탈세가 아닌 정확히 절세를 해주는 세무사를 여러분들께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거래를 좀 투명하게 기록해 주세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도요. 귀찮더라도 증빙 자료는 조금씩 챙기셔야 되는 습관 필요하시고요. 둘째,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세요.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명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셋째, 주변에서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 다음 넷째, 정기적으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세요. 나 이 정도면 괜찮냐, 이런 것들 꼭 말씀을 해주셔야 세무사들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소득에 맞게 좀 생활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신고소득이 3천만 원대인데 억대의 자산을 막 사면, 쉽게 산다면 당연히 의심 받아요. 필요한 자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적게 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산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런 방법 잘 준비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나 한 10년 늙은 것 같다. 그리고 담당 세무사들도 한 5년은 늙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출 매입 좀 정확하게 관리하시고, 세무 걱정보다는 내가 탈세를 해서 난 세금에 대한 조바심으로 살 바에는 내가 사업을 좀 더 번창시키기 위한 계획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조사 두려워하실 필요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정직하게 투명한 세법의 틀 안에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